주기율표는 지금까지 발견된 또는 발명된 원소들을 나열한 표예요. 원소들의 성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하여 주기율표라고 이름 붙였죠. 이 주기율표는 화학을 공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지표 또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표거든요.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배워볼 거예요. 주기율표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이분, 데베라이너라는 분이에요. 이 데베라이너라는 분은 새쌍 원소설을 주장하셨죠. 이 새쌍 원소설은 그 당시의 원소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세 개가 한 세트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낸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대표적으로 염소, 브롬, 아이오딘이나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애들이었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 리튬과 칼륨의 중간 정도의 원자량을 갖고, 리튬과 칼륨의 중간 정도의 물과의 반응성을 갖고, 리튬과 나트륨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갖고 이랬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있는 줄 알았던, 정확한 규칙 없이 그냥 대충 있는 줄 알았던 원소들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네? 이거 신기한데?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데베라이너라는 분이죠. 정말 멋진 생각이었지만 이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은 그렇게 쫙 이어져 오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연금술이 여전히 화학을 어느 정도 지배할 때라서 정말 많은 화학자 또는 연금술사들이 그냥 이 세 개의 세트만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었대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연관성, 원소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진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죠. 그 다음에 등장한 분이 뉴렌즈라는 분이에요. 이 뉴렌즈라는 분은 옥타브설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 옥타브설은 뭐냐면 원소들을 원자량 순, 그러니까 무거운 순으로 나열하다 보면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된다라는 성질이었죠. 이 옥타브설도 거기서 끝나요. 쫙 이어져 내려오지 못해요. 제대로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분이 등장하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라는 분이에요. 이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라는 분이 이제 그 당시에 1차원적으로 옥타브나 새쌍, 이렇게 1차원적으로 만들어졌던 물질의 원소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던 표를 2차원 표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가로, 세로가 있는. 이 2차원 표로 만들면서 현대의 주기율표에 엄청난 영향을 준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만들죠.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당시에 발견된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나열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원자량 순서예요. 이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더니 이런 표가 된 거예요. 지금 주기율표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죠.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왜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불리냐면 바로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현대의 주기율표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발표한 게 1869년이었거든요. 전자가 언제 발견된지 기억나세요? 전자가 처음 발견된 게 1800년대 후반이었어요. 원자 핵이 발견된 건 1900년대 초반이었죠. 그러니까 1869년은 정말 아무것도, 원자라는 개념도 전혀 없고, 물질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물질의 근원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가진 물리적인 성질을 나열해서 현대의 주기율표와 비슷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대단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원소들이, 정말 많은 원소들이 발견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는 중간에 뻥뻥뻥 구멍이 뚫린 곳들이 많아요. 멘델레예프는 내가 나열해보니까 지금 이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야. 분명히 얘는 곧 발견이 될 거야. 언젠간 발견이 될 거고, 얘는 아마 성질이 이럴 거고 이럴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건데, 그 예측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거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멘델레예프가 예언한 에카알루미늄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에카알루미늄은 현대에 와서는 이게 갈륨이다 라고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현대 갈륨의 원자량, 밀도, 녹는 점, 물질을 만드는 화학적 성질,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해낸 일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이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처음 발표한 지 1150년 된 해였거든요. 2019년에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의 해, 그러면서 막 주기율표 관련 행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만큼 멘델레예프는 어마어마한 분이다. 정말 대단하고 감사한 분이다 라는 거죠.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불린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에 멘델레예프는 어떻게 하면 화학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화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의 주기율표를 만드셨대요. 그러다 보니 멘델레예프 덕분에 우리가 화학을 더 고맙게,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이렇게 대단한 멘델레예프가 노벨상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노벨상을 받지 못하셨어요. 노벨상 후보가 한번 되시긴 했는데 노벨상을 못 받고 그 다음 해쯤에 이제 노벨상 후보가 될 거라고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점 찍어졌지만 돌아가셨죠. 그래서 결국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돌아가신 분한테는 노벨상을 주지 않거든요. 슬픈 일이죠. 아까 계속 얘기했죠.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에서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대의 주기율표는 어떤 순서로 나열되는지 아나요? 바로 원자번호 순이죠. 원자번호는 뭐랑 같죠? 양성자수랑 같아요. 현대의 주기율표는 양성자수대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성질의 반복, 주기성이 나타나는 건데 멘델레예프는 1869년 그때는 원자의 개념조차도 없을 때라서 양성자수로 나열할 수가 없었죠. 당연히 양성자가 발견되기도 전이니까.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원자량 순서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동위원소를 고려하지 못했던 거였죠. 동위원소를 고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대 주기율표와는 다르게 양성자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배열되는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긋나는 거죠, 자꾸. 이게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멘델레예프는. 그러다가 모즐리라는 분이 등장해요. 이 모즐리라는 분은 원소에다가 전자총으로 전자를 막 쏴줬더니 원소가 어떤 특정한 X선을 방출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원소마다 다른 X선을 방출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이 X선의 양이 원소의 무언가에 비례하는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현대에서는 그게 바로 양성자 수라는 걸 알아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현대의 주기율표, 바로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주기율표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멘델레예프가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는 자꾸 어긋났던 주기성이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순으로 나열하니까 주기성이 딱 맞게 되면서 현대 주기율표와 비슷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즐리는 그 양성자 또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퍼드와 함께 연구했었어요. 함께 이렇게 1900년대 초반이죠. 함께 연구를 했었고 모즐리의 업적이면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1915년에 1차 세계대전에 자원을 해서 나가서 전쟁 중에 전사하시게 돼요. 그때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안타까워했죠. 젊은 천재가 죽었다고. 뭐 본인이 원해서 나갔던 전쟁이었고 전사하셔서 할 말은 없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공헌한 두 분 다, 멘델레예프, 모즐리 두 분 다 노벨상을 못 받는 슬픈 일이 생겨난 거죠. 이제 주기율표를 봅시다. 이게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는 1번 수소부터 118번 오가네손까지 있어요. 얘는 우라늄이죠. 우라늄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원소 중에 가장 무거운 원소예요. 우라늄보다 무거운 원소들, 우라늄보다 양성자수가 큰 원소들은 인간이 합성한 원소거든요. 합성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이면 새로운 원소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을 금속,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보통 비금속이라고 말하고요. 그 사이에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준금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말하고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기율표의 1족 원소들을,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말하고요. 2족을 알칼리 토금속, 17족을 할로겐 원소, 18족을 비활성 기체라고 말하죠. 왜 이 같은 족 아이들을 이렇게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걸까요? 당연히 얘네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성질이 비슷하죠? 이미 알고 있죠.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뭐죠?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면서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말해요. 그냥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의미 없는 구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18쪽 비활성 원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쪽부터 17쪽까지의 원소들은 보통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가 같거든요. 근데 18쪽 원소들은 예를 들어 헬륨은 최외곽 전자는 2개지만 원자과 전자는 0개거든요. 왜? 결합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18쪽 원소들, 비활성 기체들은 원자과 전자가 0개예요. 그래서 최외곽 전자와 원자과 전자를 구분 짓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별로 의미 없는 구분이다. 그냥 원자과 전자라고 통칭하면 된다라는 의견이 많죠. 우리 원자과 전자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결합에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에겐. 원자과 전자수는 1족이 하나, 2족이 둘, 13족이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갑니다. 1족, 2족 다음에 바로 13족이에요. 우리는 원자 번호가 20번까지 칼슘까지를 주로 배우기 때문에 3족부터 12족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1족은 하나, 원자과 전자가 1족은 하나, 2족은 둘, 13족은 셋, 14족은 넷, 15족은 다섯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18족은 빵,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0개죠. 정리해봅시다. 주기율표의 역사예요. 처음 데베라이너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를 발견해서 세쌍 원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 뉴렌즈가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면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옥타브설을 얘기했죠. 그리고 멘델레예프가 등장해서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해서 주기율을 발견했어요. 여기까지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예프 이 세 사람은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때는 아직 원자의 존재조차, 양성자의 존재조차 알기 전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원소를 배열했다라는 것. 그러다가 모질리가 등장해서 X선 연구로 원자 번호, 양성자 수를 알아내는 방법을 고안해냈고 그 결과 지금의 양성자 수로 배열된 주기율표가 만들어질 기반을 닦아주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